네, 신성대학교 우리말과 글쓰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1주차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도 1교시 40분 정도, 또 2교시 영상 4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2012년도부터 신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고요. 현재 저는 우리 신성대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해전대학교, 청운대학교, 그리고 남서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월화수목금 수업이 있고 신성대학교에서는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동안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핵심 역량 평가, KCSR라고 하는 그 진단 평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채점을 한 후에 평가를 해주는 이런 사업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고 또 석박사도 언론학을 전공을 했는데 충남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가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아나운서를 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잠시 동안 웅진코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경영기획팀에서 경영정보 그리고 언론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 근데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그 간호학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에서 발표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을 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된다는 실제로 그 자신감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제 이메일은요, 이메일과 전화번호 여기 하단에 적어두었죠. 휴머니즘 39입니다. 제가 39살이 되던 해에 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움을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스스로도 인간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39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말과 글쓰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수업 제목이 우리말과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라던가 글을 제대로 쓰는 것, 각 장르별 글쓰기 이런 것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는 친구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학술적 글쓰기라던가 뭐 비판적 글쓰기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느껴서 이번 학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다양한 교재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이 책이죠. 이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쓰기 교육, 읽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꼈고 글을 쓸 때 중요한 건 관심과 즐거움을 갖고 써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쓰는 비판적 글쓰기보다는 일정한 서사가 있는 글쓰기를 했을 때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차피 모든 장르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또 교양 과목으로서 흥미를 갖고 글쓰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걸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문학을 통한 쓰기 학습 모델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 많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분석을 하고 읽기와 동시에 쓰기 능력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을 시행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문학 내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뭐 위기, 절정, 결말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장르별로 다양한 글쓰기 형태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을 같이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글쓰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과정적 글쓰기라고 붙여봤는데 같이 써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이 아니라 초고를 써보고 또 중간 써본 다음에 퇴고도 해보고 이런 식의 과정적 글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집단적 글쓰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썼는지 발표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발표하고 들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겠고, 또 퇴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자신의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야기 장르, 아동문학을 활용한 읽기 쓰기 교육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시그마 프레스 출판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 이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실제로 워크북처럼 나와 있어서 수업 교재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 동안 다루는 장르는 사실주의 문학, 그리고 미스터리, 옛이야기, 또 유래담과 우화, 현대판 옛이야기, 환상동화, 전기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하게 되면 매우 큰 혼란이 저한테 오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만나서 조별로 수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 설계를 했어요. 1주차에는 각 장르별로 필요한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있죠. 그걸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정해진 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구해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져올 수도 있겠죠. 아주 짧은 내용의 어떤 것들을 같이 읽어보고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같이 배경 지식에 맞추어서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주차에는 소집단 조별로 활동을 하고 또 장르에 맞는 글을 여러분들이 써보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상호평가 내지는 뭐 교수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위주보다는 조별 활동과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평가는 중간고사를 볼 것이고요. 중간고사는 지필고사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혼용된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기말고사는 개인의 전기를 제출하는, 보면 여기 환상동화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괜찮고 부모님도 괜찮고 뭐 주변에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 개인의 전기를 그때쯤에 전기에 대해서 전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활동 후에 글을 쓴 것을 발표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소 점수로 해서 발표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발표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0%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20%, 출석은 학칙에 따라서 지각 3번이면 결석 1번, 그리고 결석 3번 이상이면
F를 부여하는 이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지만 아주 그 개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는 사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 뭔가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저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죠. 예를 들면 과거와는 달리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감수성을 발휘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발언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목격을 했을 겁니다.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상황들을 기존의 방식대로만 바라본다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지점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생각을 뭔가 막 분출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다. 나에게 문제의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또 비판을 위한 비판 이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밝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문제 자체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두 다 문제의식만을 느끼면 정말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어떤 것들은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텐데 근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문제의식 갖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판단할 시간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기존의 방식들을 따라가면서 익히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에 휩쓸려서 형성되는 가치 판단이라고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만도 어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작정하고 특정 생각을 전하려고 한다면 저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뭐 한 매체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오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공의들의 파업을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기사를 썼고 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댓글들을 모두 읽어보니까 아, 이건 조금 한쪽에 치우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여론에서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 자기 자신의 가치, 뭐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문제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량들이 아직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의 누군가 KBS의 정인석 해설위원이 코로나 2.5단계에 따라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영상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기되고 있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인석 해설위원의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을 뭐로 시킬까요? 어떤 배달앱 쓸까? 아무거나 써. 배달은 어디로 시킬까요? 좀 양이 좀 많은데 없나? 사이즈가 롯데이츠 앱으로 주문하면 사이즈 업, 기운도 업! 롯데이츠 앱이요! 사이즈 업이요!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가 본격 시행된 겁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외출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을 잠시 멈추는 흩어져서 연대하는 새로운 방역 시도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평소엔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들을 조금씩 내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녁 9시 이후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숍도 매장 내 주식이 금지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원은 물론 실내 체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엔 대중교통마저 줄어 시내는 한산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코로나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8.15 집회와 교회발 위에도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고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원이 확인 안 된 깜깜이 환자, 그리고 고령의 위중증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역학조사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병상마저 부족해 갑자기 환자가 폭증할 경우엔 확진이 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올봄 대구 경북 상황을 수도권에서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코로나 대유행을 차단할 최후의 저지선, 방역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최악의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고 일상은 물론 가뜩이나 주름진 경제마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일상을 포기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중대 시험대에 오른 지금 서로가 한 발 물러서 잠시 멈추는 것만이 사라진 일상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자, KBS 정인석 해설위원이 9월 1일자 방송에서 자신만의 코로나19를 대하는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만이라도 흩어져서 연대를 하자. 이런 반어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흩어져서 연대.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현재 특정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학원도 하지 말고 또 식당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말고 대형 커피숍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심각한 상황, 아주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일상을 좀 포기한다라는 생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최악의 경우 3단계가 될 수 있잖아요. 3단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아예 일상을 진짜 포기한다라는 마음으로 멈추는 것만이 우리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인석 해설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 내용의 영상에 담긴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8월 31일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제주의 함덕해수욕장입니다. 함덕해수욕장은 제주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수욕장이죠.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기 폐장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함덕해수욕장은 사람들이 많죠. 얼핏 보기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조기 폐장된 해수욕장 맞나요? 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강도로는 이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상을 멈추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영상과 사진과 글로써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식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과 조금 다를 수도 있죠. 내가 하는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질의응답식으로 했으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됐을 텐데, 그래도, 자, 일단,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이나 그 카페에 가서 마스크를 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턱스크라고 하는데, 턱스크를 하고 옹기종기 카페나 술집이나 식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에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모여 있으면 이러한 상황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카페에서 집합하지 말아라. 카페 집합 명령을 내리자.
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 빵집 있죠. 뭐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라던가 뚜레쥬르라던가 커피와 빵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이게 뭡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은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코로나의 확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것에 대한 초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기가 안 되면 그럼 여기로라도 가야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술집이나 뭐 식당 이제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라. 대신 배달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여라 라고 하자 9시 이후에는 편의점 앞에 모여서 맥주를 한 잔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여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가서 먹으면 되지롱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이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건 바로 뭔가요? 지금 경향신문의 사진 보도나 아니면 KBS 해설위원의 영상 보도처럼 일상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것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얼마 전 보도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하루를 남겨두고 그 애인이 보고 싶어서 격리지를 이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죠. 자가격리 수칙이 있습니다. 2주 동안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지만 공공의 건강, 안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아유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저는 4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특정,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편 타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의식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문제의식 갖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라던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특히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어떤 의식이나 관념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들, 관념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것들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정관념이 스테레오타입이죠. 자, 일단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의 문화 콘텐츠 속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 영화나 뭐 드라마라던가 뭐 노래 가사라던가 뭐 요런 것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사로잡혀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래 라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일반화해서 생각해 버리는 게 있죠. 지금 그 미국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할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백인이 한국에 유학 오면 한국에 오면 공부하러 왔냐라고 물어보는데 흑인이 한국에 왔다거나 혹은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왔을 경우에는 일하러 왔냐, 돈 벌러 왔냐 이런 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질문을 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흑인에 대해서, 백인에 대해서 그들이 온 모국이 유럽인지 미국인지 아니면 동남아인지 아프리카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잘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법조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법조인 하면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집단들이죠. 이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디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판사의 이미지가 딱 있죠. 딱딱하고 근엄하고 그리고 검사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의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벌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유의 문화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시골 노인 하면 또 반대로 어떻게 비춰지는지 시골 노인인 경우에도 학력이 높고 학식이 높고 또 굉장히 지식인 집단이면서도 깔끔하고 또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 속에서 일반적으로 시골 노인은 나약하고 뭐 그런 형태로 그려지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맞지만 100% 항상 맞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그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다면 문제의식을 갖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시도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특정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어들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단어라고 하는 것 있죠. 단어, 언어, 뭐 표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사유 방식의 결과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이 관념화돼서 개념화되어서 표현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단어 이런 표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단의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표현들, 단어들 중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보면은 요즘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너무 여성 비하적 표현이다. 혹은 이런 어떤 표현들은 너무 가부장적인 표현이다. 어떤 표현들은 남성을 억압하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언어 자체를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사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전하고 후대의 지식을 전하고 그러면 그 언어 속에 담긴 생각까지도 계승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그런 언어를 통한 사유 방식이 계속 재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모든 고정관념을 해결하는 그 실마리는 언어를 바꾸는 특정 단어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하나를 볼까요? 자, 어제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에서 남대생 남기자라는 말도 쓰나요? 24살 대학생 정치인의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4살의 대학생 최고위원을 지명을 했는데요. 이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정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일제히 여대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남대생, 남기자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대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가 대학생이 되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생은 남자인데 여자가 대학생이네, 그래서 여대생, 이런 표현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제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들을 바꿔 나갈 때 사유 방식이 바뀌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또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들이 하나둘씩 벗어나게 되는 이게 생겨날 수 있겠죠.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거시적일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던가 뭐 통념이라던가 혹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동안 해왔던 이런 위계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미혼모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왜냐하면 미혼부라고 하는 표현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동화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어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뭔가 꾸준히 성실하게 거북이처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북이를 옹호하는 기사인데 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애초에 토끼, 원래 깡총깡총 빠르게 뛰어다니는 토끼와 걸음이 느리기로 손꼽히는 거북이를 비교선상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닐까? 토끼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달리기를 되게 잘 뛰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앞으로 빨리 나가서 에너지가 조금 방전됐을 때 중간에 쉬는 게 나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승점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면 조금 쉬었다가 또 에너지 충전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토끼도 어쨌든 결승선까지는 들어갔잖아. 왜 사람들이 토끼를 나쁘다고만 하지? 라고 하면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얼른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다시 읽기 이런 걸 통해서 거북이는 왜 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을까? 네, 거북이 역시 결승점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동일한 목표로 뭔가를 했을 때 그도 역시 다다르기 위해서 했는데 경쟁자를 배려하지 않은 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동안 토끼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이 잘못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뭔가를 성취하고 또 그 성취에서 오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뭔가를 게을리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또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믿어왔고 이 말 사실이죠. 작은 것이라도 모아야 되고 아무리 큰 것도 처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것의 결과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되는 상황은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나중에는 큰 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티끌을 10년 모아도 티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일상에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예전에 88만 원 세대가 있었어요. 뭐 인턴이라던가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적은 월급을 숨만 쉬고 30년 동안 모아도 내가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티끌은 그냥 티끌일 뿐이다. 인간의 생이 100년으로 유한한데 100년 생에서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태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늘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이 막 모아져야지만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관념적으로 쓰죠. 첫 번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먼저 바르게 행동해야 아랫사람도 그것을 본받아서 잘한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물론 맞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일이 이미 어그러진 후에는 이거를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하지만 라고 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떡 먹기, 어떤 일을 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거 누워서 떡 먹기지, 시곤죽 먹기지,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반론의 여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뭐 연습을 위한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윗사람이 먼저 바르게 행동해 아랫사람도 잘한다. 윗물이 그래서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네, 뭐 대부분 맞는 상황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촛불 집회도 그랬죠. 아래로부터,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어났던 변화가 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도 있었고, 어떤 조직에서 예를 들면 1학년 학생들, 대학교 집단이라면 1학년 학생들이 어떤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것이 위로 상향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맞진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뭐 이미 잘못된 일은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된 뒤에라도 손을 써야지. 그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손을 써놓지 않는다면 또 속수무책으로 소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라는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떡 먹기, 어떤 일을 하기가 매우 쉬운데 이것을 왜 누워서 떡 먹기에 비유를 했을까? 어떤 의견들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누워서 떡을 먹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특유의 쫀득쫀득함 때문에 기도에 걸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쵸? 시건죽 먹기, 시건죽이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벌컥벌컥 먹다 보면 체할 수 있죠.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네, 어떤 일을 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할 때 이거는 위험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교시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